야, 여기 안에 있어. 너 나 지금 명치 때렸어. 야, 누구냐? 민혁아, 리모컨 볼륨 좀 크게 봐. 있어. 핸드폰에 짝이 있어. 선우야, 너만 진짜 이거 끝낼 거야? 뭐 하고 싶어? 나 이거 뭐 있었어? 아. 자, 자리 앉아라. 자리 앉아, 얘들아. 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오늘 4-2-5 사실 4단원 마지막 내용인데 4단원 마지막 내용이 끝나면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재복습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복습할 때 또 잘 듣고 기말고사 준비 잘 하시면 돼요. Do you know? 자, 오늘 이제 4-2-5 4단원 마지막 내용이라고 했어요. 자, 하기 전에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잠깐 좀 알고 갈까요? 오케이? 우리가 오음의 법칙이라고 들어봤나요? 오음의 법칙의 주인공이 뭔지 아십니까? I입니까? R입니까? V입니까? I입니다. I. I는 R분의 V. 기억하고 있습니까? 전체 전류는 전체 저항분의 전체 전압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두인호? 민혁아, 집중해. 오음의 법칙의 주인공이 뭐다고? 그랬습니다. I. 어른 아니고. 그러면 I의 식이 어떻게 되지? I의 식. R분의 V. 전체 저항분의 전체 전압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라. 다시 한번 여기다 적어볼게. 자, 전체 전류 I는 전체 저항 R분의 전체 전압 V라고 하는 요 식이 오음의 법칙의 주인공이야. 전체 저항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좀 수학하는 친구들은 시그마 이렇게 나타내요. 저항의 합. 시그마 저항의 전압의 합 이렇게 나타납니다. 일단 전류 전압 저항과의 관계는 선생님이 이미 다른 문서로 이미 정리해 놨어요.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요. 자, 저항의 직렬 연결 시 and 저항의 병렬 연결 시 전체 전류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학교 때 아마 배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저항을 이렇게 직렬로 연결했어요.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전체 저항은 어떻게 구하지? 저항이 직렬로 연결됐다. 직렬이라는 것은 길이 한 길이야. 한 길. 저항을 병렬로 했다. 그러면 길이 여러 길이야. 자, 여기 직렬로 연결했을 때 이쪽의 저항이 15옴이고 이쪽의 저항이 25옴이다. 그러면 전체 저항은 얼마지? 35. 그렇습니다. 35옴입니다. 35옴. 그리고 전체 전압이 주어졌어요. 전체 전압이 10V다. 다시 잘 들어.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을 때 여기 전압이 15옴. 여기 저항이 25옴. 전체 전압이 10V.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얼마일까? 그러면 35분의 10V.
그렇지. 여기 30분에 얼마? 10이었어요. 그렇지. 30분에 10. 그러면 몇 암페야? 3분의 1. 0.33. 예, 암페어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자, 저항의 직렬 연결시 특징을 꼭 알아줘야 돼. 여기에 전류의 세기는 첫 번째 저항을 지나든 두 번째 저항을 지나든 똑같이 일정하다. 전하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을 때 R1에 걸리는 전압 전류하고 R2에 걸리는 전류의 세기는 똑같다. 오케이? 그리고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을 때 R1에 걸리는 전압 V1, R2에 걸리는 전압 V2라고 하면 이 V1 플러스 V2는 전체 전압 V하고 똑같다. 요게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요 핵심을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요거를 알아야 돼요. 요식. 다시 한번 유튜브 보면서 꼭 다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알았다 그래. 저항을 병렬로 연결했어요. 저항을 여기 R1, R2 이렇게 길이 전류가 흐르는 길이 두 개의 방향으로 흐르도록 병렬로 연결했을 때 이때 전류는 저항 R1에 걸리는 전류의 세기를 I1, 저항 R2에 걸리는 전류의 세기를 I2로 한다면 I는 I1 플러스 I2가 되고 그 다음에 R1과 R2에 걸리는 전체 전압은 V1, V는 V1, V하고 V1, V2가 전부 같다라고 하는 거. 요 기본 개념을 알고 혹시 문제가 나오면 풀 수 있도록 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을 때 전체 전류는 I는 I1, I2 똑같고 그 다음에 V는 V1과 V2의 합이고요. 병렬로 연결했을 때 I는 I1 플러스 I2고 V는 V1, V2하고 똑같다. 전압은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예? 중학교 때 배운 내용 오케이? 자, 잘 할 수 있으리라 믿어요. 오케이? 깜짝이야. 네, 나가겠습니다. 다시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어요. 전체 저항은 어떻게 구하지?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어요. 두 개랍시다. 저항이 두 개의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어요. 전체 저항은 얼마? 전체 저항은 어떻게 구하지? 저항 1 더하기 저항. 저항 더하기 저항 1 더하기 저항 2야. 알겠습니까? 네. 에? 저항이 R인 거죠? 네, 저항은 이니셜이 레지스턴스 R이고 전류의 세기. 전류는 이니셜이 뭐지? 전류 I. I입니다. I고 전압은 이니셜이 뭐지? V라고 하는 거. 이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민혁아 물어보자.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어요.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어. 직렬은 뭐지? 이렇게 길이 한 개에 하나.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어요. 전체 저항 어떻게 구하지? 얘분이 뭐였지? 저 집중 안 하고 있어요. 집중 안 하고 있습니다. 눈은 줘. 누나. 눈이요? 아, 조용히 해라. 억울했다. 야, 에이, 진짜. 눈은 저 너희들이도 가지고 있어. 강태원,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어. 전체 저항 어떻게 구하지? 에라이 씨. 정확히. 그게 전체 저항이 알겠어요? 자,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을 때 특징 꼭 알고 있으라는데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을 때 특징. 세요. 응? 세. 전체 전류의 세기는 세죠. 저항 1에 걸리는 전류의 세기나 저항 2에 걸리는 전류의 세기 다 똑같이 일정하다. 그리고 전체 전압은 저항 1에 걸리는 전압과 저항 2에 걸리는 전압의 합과 같다. 요걸 알고 문제를 적용해야 된다니까.
알겠어요? 그다음에 저항을 병렬로 연결했을 때 병렬이면 길이 몇 개지? 2개. 2개 이상. 알겠어요? 이랬을 때 그 병렬 연결 시 특징이 뭘까? 길이 2개로 나뉘어져서 달라요. 그렇지. 길이 2개로 나뉘니까 전체 전류는 2개의 저항에 걸리는 전류의 합과 같다. 이게 전하량 보존의 법칙이야. 그 다음에 전체 전압과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서로 같다. 에? 그걸 기억을 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 저항을 병렬로 연결했을 때 I는 I1 플러스 I2인데 I는 어떻게 구하지? 얘들아? I요? 병렬로. 자, 저항을 병렬로 연결했을 때 전체 전류는 저항 1에 걸리는 전류에다가 저항 2에 걸리는 전류와의 합과 똑같다 그래. 그러면 이거를 옴의 법칙에 의해서 I는 어떻게 쓸 수 있지? R분의 V. 전체 저항분의 전체 전압. 오케이? 이퀄. I1은 어떻게 쓰지? R1분의 R. 그렇지. R1분의 V1. V1 플러스 I2는 어떻게 쓸 수 있지? R2분의 R2분의 V2. 오케이? 근데 병렬일 때는 얘네들이 전부 같지. 네. 그러니까 결국 요 2개를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병렬일 때는 얘네들에 걸리는 V나 V1이나 V2가 똑같기 때문에 결국 전체 저항분의 1은 저항 1분의 1 플러스 저항 2분의 1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병렬 연결의 특징이야. 알겠습니까? 네. 이거를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나? 2학년 때 배웠나? 여기 병렬 연결 시 특징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네. 예? 네. 문제 또. 자, 그래서 반드시 꼭 알아둬야 돼.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을 때 전체 저항 어떻게 구하고, 저항을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 이렇게 구하면 돼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이거야. 요건 이렇게 썼어요. 어떻게 쓰지? 전체 저항분의 1은 첫 번째 저항분의 1 플러스 두 번째 저항분의 1 이런 식으로 구한다. 알겠습니까? 이게 저항을 병렬로 연결했을 때 알겠지? 이 시점 같네 새끼들. 알았다 그래? 집중 안 하냐? 또 이제 이 내용을 또 계속 복습하면서 또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전류 전압 저항의 어떤 기본 정의를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문서로. 교과서 몇 쪽이에요? 교과서로는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기입니다. 이제 다시 들어갈게요. 이제 자, 요거는 이제 맛보기로 좀 해놓은 거야. 맛보기로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자, 집에 가서 꼭 기억을 해도 집에 가서 다시 공부를 할 거. 숙제.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을 때 전체 저항 어떻게 구하고, 두 번째 숙제. 저항을 병렬로 연결했을 때 전체 저항 어떻게 구하느냐, 왜 요식이 얻어지느냐라고 하는 것도 이해를 하고 암기해야 돼. 이해하고 암기. 자, 오늘 이제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뿐인 지구, 아름다운 행성 지구를 보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력 발전이 무엇이고 파력 발전이 무엇이고 연료 전지가 어떤 것이냐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 can explain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조력 발전, tidal power generation, 파력 발전, wave power generation, 연료 전지, fuel cell, 얘네들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조력 발전이나 파력 발전은 말이야, 터빈을 돌려야 터빈.
터빈을 돌리면 옆에 있던 발전기에서 교류 전류가 발생하는 원리지. 그러나 연료전지는 터빈을 돌리지 않아. 이거는 그냥 수소와 산소의 산화환원 반응, 화학 반응을 통해서 그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그러한 전지가 연료전지지. 요 두 개는 터빈을 돌리는 거야. 요 두 개는 터빈을 돌리면 옆에 있던 발전기에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서 교류 전류가 발생해. 교류 전류가. 요 두 개는. 그러나 연료전지는 터빈을 돌리는 게 아니라니까. 수소와 산소의 화학 에너지를 산화 환원 반응을 시키면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니까. Do you know? 야, 이 새끼. 이 강태원이 박민영이 집중 안 하는가 봐. 아니다. 혼나야 됩니다. 강태원, 네. 조력 발전과 파력 발전은 원리가 뭐다고? 요 두 개. 요 두 개. 아니 두 개 원리. 터빈. 그래, 터빈을 돌리고 그다음에 터빈만 돌아가면 발전이 되냐? 옆에 있던 발전기가 돌아가야지. 그 발전기 안에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지. 그럼 교류 전류가 발생한다니까. 이 두 개는. 그러나 연료전지는 터빈 돌리는 게 아니야.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산화하는 반응을 이용해서, 수소와 산소라는 것은 화학 에너지가 들어있는 거잖아. 수소와 산소의 화학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전지. 이게 연료전지지. 퓨얼셀. 자, 그 다음에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대 과학의 노력과 산물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 보면 석유 있고 태양광 있고 조력, 석탄, 핵에너지, 풍력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보자. 그래서 가와 바 중에서 고갈될 염려 없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이 뭐냐? 요게 이제 단원열기 첫 번째 내용이네요. 고갈될 염려 없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이 뭐라고? 신재생 에너지, 근데 요거 뭐예요? 태양광, 그 다음에 조력. 조력은 뭐냐 이거? 요 네. 바닷물 요 조수 간만의 차이를 이용한 거죠. 그럼 이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조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프로펠러 돌리겠죠? 네. 프로펠러 돌리면 옆에 있던 발전기가 돌아가겠죠? 네.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겠죠? 네. 그럼 교류 전류가 발생하겠죠. 이건 풍력이죠? 풍력. 이게 태양광이나 조력이나 풍력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풍력은 요 바람개비 돌아가겠죠. 그럴 거 아니야. 네. 바람개비가 돌아가면서 발전기를 돌리겠죠. 네. 그죠?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교류 전류가 발생하겠지. 근데 저 풍력이요, 이제 꽤 무겁지 않아요? 여기 요 날개가요 100m 되는 날개도 있대요. 날개. 요거 블레이드라 그래. 블레이드. 100m. 그 바람을 많이 이렇게 이용해야지. 바람을 많이. 날개가 길수록 또 넓을수록 이 바람을 많이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이제 회전을 빨리 시키지. 그죠? 네. 빨리 시키면서 발전기를 빨리 돌리게 하니까 결국 전류의 양이 많아지지. 자, 3개 했어요. 아까 얘들아.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자원을 공통으로 상징할 수 있는 도안이 뭐냐? 모든 별로 그려보자 했죠. 그럼 이렇게요 반시계 방향으로 화살표 돌아가죠. 이렇게. 예?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랍니다.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그리고 안쪽은 뭐가 있죠? 여기 안쪽에 가운데 지구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또 그러한 에너지들이 지구의 환경을 지킬 수 있다는 의미래요. 이런 의미가. 자, 그다음에 이제 다른 데에서 좀 가져와 봤어요. 자, 우리가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이나
원자력 발전이나 공통점은 뭘까? 핵분열과 핵융합은 핵융합. 수소 태양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나 원자로에서 일어나는 핵 분열 반응의 공통점이 뭘까요? 질량 결손. 그렇지, 질량 결손이 있어요. 그럼 질량 결손에 따른 에너지를 어떻게 구하지? 이는 음식. 그렇습니다. E는 MC 제곱. 아, 똑똑하네. 박민준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집중력 있게. 자, 지금 여기 봅시다. 태양은 가운데에 핵이 있네요. 그래서 이 수소와 헬륨이 원자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 뭐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한대요. 플라즈마는 핵과 전자가 떨어진 상태야. 너무 에너지가 커서. 그래서 중심부의 온도만 1500만 켈빈이래요. 1500만 켈빈이면 거기다 273을 더하니까 1500만 도에서 273을 더한 온도. 그러니까 거의 1500만 도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태양의 중심부에서 4개의 수소 원자 핵이 1개의 헬륨 원자 핵으로 되면서 질량 결손이 따른대요. 누가 질량이 크다 그랬지? 4개. 그렇지. 여기에 4개 핵이 커요. 그러면 여기 질량 결손에 따른 여기 있네요. 수소 원자 4개의 원자 핵 질량이 헬륨 원자 핵 1개의 질량보다 커요. 그에 따른 에너지 값은 델타 M 곱하기 C의 제곱으로 구한다. 야, C는 뭐지? 그 빛의 속도. 빛의 속도야. 얼마로 주어진다 그랬지? 30만 그렇지. 30만 미터 퍼 세크. 잘했어요. 상곱 아니지? 네, 30만 킬로미터. 그렇지.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로 주어지기도 하고 3의 10의 8승. 그래서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로 주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태양 에너지, 이러한 태양 에너지 이제 에너지가 발생했겠죠. 이렇게 자, 에너지가 발생했어요. 이러한 태양 에너지 일부가 지구에 도달하고요. 에너지 전환 과정이 반복이 되죠. 그래서 모든 에너지 순환의 근원이라고도 볼 수 있고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데도 쓰이고 자연 현상, 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이처럼 눈이 내리기도 하고 이런 현상에 태양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너지 사용 변천을 볼게요. 예전에 태양, 물, 바람을 이용했던 시대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화석연료를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됐다. 그죠? 그래서 화석연료는 석탄은 식물이 죽어서 만들어진 거고 석유나 천연가스는 미생물이 죽어서 만들어진 거래요. 그리고 석유와 천연가스는 같이 매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는 뭐냐? 그래서 신에너지하고 재생에너지를 분리해 봤어요. 신에너지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 액화가스와 요거 석탄 액화가스와 요게 신에너지고 재생에너지는 아까 얘기했처럼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해양, 지열, 폐기물, 바이오매스라고도 얘기해요. 장점,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는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데요. 고갈의 염려도 없고요.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고요. 그러나 단점은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을 하려면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든대요. 네?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도 이러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지구 환경을 보호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이제 트렌드입니다. 오케이? 네. 자, 신재생 에너지, 화석연료를 대신하는 친환적이며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다. 기존의 화석 연료를 변환하여 이용하거나 햇빛, 바다, 바람 등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하여 이용하는 에너지가 신재생 에너지다. 장점, 자원에 고갈될 염려가 없고 재생할 수 있으며 환경 문제가 거의 없다. 단점,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다 그래? 네. 자, 신에너지 종류. 기존의 화석 연료를 변환하여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연료 전지, 석탄, 액화가스와 수소 에너지 이런 것들이 신에너지고, 재생 에너지는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 유기체 등의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지열, 해양 등의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력 발전을 보겠습니다. 조력 발전. 타이덜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조력 발전은 조수관만.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하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터빈이 돌아가겠죠. 그죠? 이게 밀물과 썰물로 인한 해수면의 높이차가 생기는 것을 이용해서 이 터빈을 돌립니다. 터빈을 돌려서 터빈 옆에 있던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서 교류 전류를 발생시키는 거다. 그래서 조석차가 큰 강하구나 만의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어떤 효율적인 조력발전의 어떤 그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 위치 시와우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장점은 많은 양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단점 설치 장소가 제한적이죠. 네. 조수간만의 차가 커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건설비가 많이 든대요. 또 이걸 또 설치하면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대요. 갯벌이 파괴되고. 알겠습니까? 네. 재생 에너지가 뭐냐?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 유기체 등의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파력 발전인데요. 파력 발전은 포인트가 있어요. 파도가 칠 때 해수면이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생기는 뭐의 흐름을 이용하죠? 공기의 흐름을 이용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공기가 많아졌다 적어졌다 하면서 그 터빈을 돌리겠죠? 네. 터빈을 돌리면 발전기가 돌아가겠죠? 네.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교류 전류가 발생하겠죠? 네. 그래서 공기의 흐름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기가 압축되면서 뭘 돌린다고? 터빈을 돌린다. 공기가 압축되면서 터빈을 돌린다. 윤호. 장점, 소규모로 개발할 수 있고요. 방파제로 활용할 수도 있고 실용성이 크죠. 자원 고갈이 안 되죠. 이산화탄소 배출하지 않죠. 단점은 뭘까? 파도가 약해지면 발전량이 적겠죠. 설치 장소도 제한적이겠죠. 갯벌도 파괴되겠죠. 초기 건설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하는 게 파력 발전의 뭐지? 그렇습니다.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연료전지 보겠습니다.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산화 환원 반응을 이용해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치, 즉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가 연료전지라니까. 그 연료전지에 사용하는 두 개의 물질이 뭘까? 수소하고 산소입니다. 그 수소는 이제 요거는 좀 애워줘야 되는데요. 이제 결과만 좀 얘기할게요. 좀 애워주시면 좋겠는데. 야, 연료전지 원리를 설명해 보자 했죠. 자, 그래서 요 수소가 요 반응식 좀 해석하기 어려울 텐데, 요 플러스 4 일렉트론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4 일렉트론이죠. 그래서 수소가 산화되면서 수소 이온을 생성해내죠. 그 다음에 이 수소가 내놓은 전자를 산소가 받아 먹어요. 그래서 물을 생성해냅니다. 그래서 산화되는 쪽을 우리가 마이너스 극이라 그래요. 화학 전지에서는
산화되는 쪽을 무슨 극이라고 정의했냐면 마이너스 극이라고 정의했어요. 그래서 수소가 산화됐구나. 그러면 산화되는 전극을 화학전지에서는 마이너스 극이라고 그러지. 전자가 나오는 전극을 마이너스 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자가 나와요. 수소가 전자를 토해내놓으면 그 전자를 누가 받아먹어요? 누가 받아먹어? 전자를 이렇게 산소. 그렇죠. 산소가 받아먹어요. 그래서 전자를 얻는 반응은 환원 반응이라고 그러고 화학전지에서 환원 반응은 플러스 극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를 좀 외우셔야 돼요. 암기하자. 소수령 문제로 나올 수도 있다. 내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자, 플러스 극에서는 수소 이온과 전자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을 생성해내고 마이너스 극은 전자를 토해내는 전극이에요. 전자를 토해내는 전극이기 때문에 수소가 내놓은 전자가 회로를 통해서 산소 쪽으로 이동하면서 전자가 이동하면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전류의 방향을 누가 정했지? 전자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전류의 방향을 정했대. 누가 정했어? 과학자들이 정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전류라는 것은 전자들의 흐름이잖아. 근데 전자들의 흐름을 갖다가 사실은 전류라는 것은 전하의 흐름이야. 전하는 뭐냐? 정기적인 성질을 띤 입자야. 정기적인 성질을 띤 입자는 전자도 있고 원자핵도 있어. 근데 원자핵은 잘 안 움직여. 왜? 가만히 있어. 원자핵은. 전자들이 움직이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하를 운반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전자지. 그리고 전자가 6.25 곱하기 10의 18승계 1초 동안에 움직이잖아? 그럼 1A지. 그거를. 전자가 1초에 6.25 곱하기 10의 18승계 이동하면 그것이 1A야. 1초 동안에. 그래서 전자들의 움직임을 뭐라고 그러냐? 전류가 흐르고 있구나. 전자는 전하량을 가지고 있어.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외우기가 좀 힘든데 하여튼 몇 쿨롱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어. 전자 한 개의 전하량. 근데 전자가 625 곱하기 10의 18승계 이동했대. 그럼 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이 있겠지. 그럼 수많은 전하량이 1초 동안에 움직이잖아. 수많은 전하량이 1초 동안에 움직이니까 전류가 흐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래서 잘 봐. 수소, 산소, 연료 전지는 전체 반응식이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을 변변 더하잖아. 변변 더하면 수소의 연소 반응식이 나와. 그렇다고 해서 연료 전지가 수소를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얻는 거냐? 그건 아니지. 산화하는 반응을 통해서 얻는 거라고, 에너지를.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하는 장치가 연료 전지인데 이 연료 전지는 암기를 해서 소수능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화학 전지에서 전자를 토해내는 쪽을 뭐라고 하지? 전자가 나오는 쪽. 마이너스이라고 그러거든. 전자를 토해내는. 전자를 받는 쪽은 뭐지? 플러스기. 전자를 받는 쪽은 플러스기라고. 화학 전지에서. 이거는 그래서 알아줘야 돼. 알겠지? 알다래. 네. 자,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 선생님도 여기 책에도 나와 있어요. 화학 전지. 앞으로 이제 이러한 그 수소 연료 전지를 이용해서 전기가 발생하면 그 전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뭐 가정에 공급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이 수소 연료 전지의 최대 단점은 뭐냐면 수소가 굉장히 그 에너지가 큰 상태야. 2분의 mv 제곱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큰 상태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폭발할 염려도 있고, 가연성 기체이기 때문에 폭발할 염려도 있고, 또 에너지가 커서 수소를 수송할 수 있는 관이 수소의 압력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면 관이 막 터져. 그렇기 때문에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먼저 원리가 나왔네요. 원리는 아까 했지만,
자, 전자를 토해내는 놈이 누구냐? 수소가 전자를 토해내요. 전자를 받아먹는 놈은 누구냐? 산소가 전자를 받아먹어요. 그래서 전체 그 전자는 이 수소가 내놓은 전자를 산소가 받아먹기 때문에 수소에서 산소 쪽으로 이동해 간다. 그러면 전자를 내놓은 놈이 무슨 극이냐? 마이너스 극이고 전자를 받는 쪽이 뭐지? 플러스 극이니까 산소가 있는 쪽이 플러스 극이고 수소가 있는 쪽을 마이너스 극이라고 하고 수소가 내놓은 전자를 보십시오. 이 전자 그림을 봐. 전자 이렇게 이동해 가죠? 이동해 가면서 전자가 이동해 갑니다. 전자 이동 방향과 반대로 전류의 방향을 정했죠? 전류는 이렇게 흐르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과학자들이 정해놓은 거를 바꿀 수가 없지. 네. 지금 바꿔야 되는데 사실은 전류라고 하는 게 눈에 보여요? 전자가 이동하는 게 보여요? 안 보여. 하지만 임의로 정한 거예요. 전자 이동 방향과 반대로 정하자. 이렇게 전자가 회로를 따라서 우리가 수소에서 산소 쪽으로 이동해 가면서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보다도 전하가 운반되어 가는구나. 원래는 반대죠. 뭐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원래는 반대죠. 보이는 대로. 무슨 말? 그러니까 네 말은. 아니요. 자, 그래서 꼭 알아주시고. Do you know? 맞다 그래. 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볼게요. 여기 다시. 자, 연료전지에서 일어나는 전체 반응식은 마치 이 수소의 연소 반응식과 같은 식이야. 그러나 연소 반응에 의한 전기 에너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 산화 환원 반응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가 나온다. 그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전자의 흐름에 의해서 나온다. 그 전자의 흐름을 방해하는 게 뭐지? 저항이지. 모든 전기기구는 저항이 있어.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저항 때문에 그 사실 전자들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1쿨롱당 2줄의 에너지를 가지면 2A라고 그래요. 2V라고 그래요. 1쿨롱당 10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10V라고 그래요. 10V. 그죠? 그래서 나중에 전압 전류의 관계를 이제 다시 개념적으로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게 뭐냐면 그냥 전하의 흐름을 뭐냐? 그냥 전류. 알겠어요? 네. 전하의 흐름은 전류고 전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건 뭐고? 저항이고 전하가 흐를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뭐지? 전하가 흐를 수 있게 그렇지 전압이지. 전하를 흐를 수 있게 만드는 건 전압이고 전하의 흐름은 전류고 전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저항이고 전하를 흐를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전압. 네, 전압이고 그거를 좀 그냥 그건 아주 알기 쉬운 설명이고 정확한 정의는 아니야. 알겠어요? 네. 자, 다시 한번 이제 수소, 산소, 연료전지의 특징. 전체 반응은 마치 수소가 연소되는 반응식이지만 이건 수소의 연소 반응이 아니라 수소와 수소의 산화 반응, 산소의 환원 반응으로 전기 에너지가 발생되는 그러한 원리가 연료전지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됐지?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번 시간에 배웠던 거 보겠습니다. 자, 핵발전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핵발전은 원자력 발전이고 핵발전에 사용하는 원소는 주로 뭐죠? 수소. 아닙니다. 우라늄입니다. 우라늄. 손. 이 우라늄은 느린 중성자와 반응하는 특징이 있어요. 중성자가 빠르면 숑숑숑 지나가 버려요. 숑숑숑 지나가고 반응 안 해. 그래서 느린 중성자와 우라늄이 반응해서 이렇게 크립톤이나 바륨과 같은 작은 원자 핵들로 나눠집니다. 큰 우라늄이 작은 원자 핵으로 나눠지는 걸 뭐라 그러죠? 핵 분열이라고 그래? 핵융합이라고 그래?
핵 분열. 분열이라고 그러죠. 분열. 자, 그래서 얘들아, 이 빠른 중성자를 느리게 해줘야만이 우라늄과 잘 충돌을 해요. 이처럼 빠른 중성자를 느리게 해주는 물질을 뭐라고 그러죠? 감속제라고 그래요. 감속제. 속도를 늦춰줘. 속도를 늦춰주는 건 뭐라고 한다고? 감속제. 감속제. 감속제는 주로 뭘 사용하지? 흑연과 물을 사용해요. 그리고 한 개의 우라늄이 한 느린 중성자와 충돌을 해서 크립톤과 바륨이 됐다 합시다. 그러면 핵 분열 후에 몇 개의 중성자가 튀어나냐면 또 2개 내지 3개의 중성자가 튀어나와요. 그러면 계속해서 중성자가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죠. 분열이 되면서. 네. 분열이 되면서 계속 중성자가 튀어나와. 그러면 중성자가 너무 많이 나오면 우라늄과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겠죠. 네.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면 한꺼번에 많은 에너지가 쏟아져 나오겠지. 네. 그러면 그것은 폭탄이 돼버려요. 폭탄이 되니까 우리가 평화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성자의 속도도 느려야지만 중성자의 속도도 늦춰야 하지만 중성자의 개수도 줄여야 돼. 그럼 중성자의 개수를 줄이는 걸 뭐라고 그러지? 감속제. 개수를 줄이는 거. 그렇지. 한라봉으로 만들고 제어봉 이래야 돼. 제어봉. 제어봉으로 사용하는 게 뭐지? 카드뮴과 붕소가 있어요. 카드뮴과 붕소. 중성자의 개수를 줄이는 것은 제어봉. 중성자의 속도를 늦추는 것은 감속제. 감속제는 흑연과 물. 그다음에 제어봉은 중성자 개수를 조절하는 거야. 개수를. 중성자를 흡수해. 너무나 많은 중성자가 나오니까 그걸 흡수해버려. 흡수해서 개수를 줄여줘. 개수를 줄여야만이 효과적인 핵분열 반응이 일어나서 델타 MC 제곱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얻어낼 수 있어. 알겠어요? 네. 그래서 카드뮴과 붕소를 얘가 제어봉으로서 이 많이 튕겨져 나오는 이 중성자를 흡수를 해서 그 핵분열 반응을 늦춰야 돼요. 그래야만이 평화적으로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지. 이걸 제어하지 않으면 엄청난 많은 에너지가 나와서 폭탄이 돼버리고 그 옆에 둘러싼 콘크리트 벽도 터져버릴 수 있죠. 알겠어요? 자, 핵발전의 장점. CO2 발생하지 않죠? 에너지를 아주 작은 우라늄을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 에너지 효율이 높아요. 단점. 우라늄이 고갈될 염려 있고 폐기물 처리 비용이 많이 들고 방사능 유출 위험이 있고 이 원자로를 열을 식히기 위해서 사용했던 냉각수가 그 열에 의해서 온도가 높아져요. 그 높아진 그 물을 다시 바다로 내보내면 바다가 뜨거워지지. 바다가 뜨거워지면 용존 산소가 부족하고 거기에 사는 물고기들도 다 죽어요. 그래서 해수 온도를 상승시킬 수 있어요. 냉각수가 원자로에서 일어나는 열 때문에 그걸 이제 바다로 버리면 해수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핵 발전을 원자력 발전이라고. 원자력 발전은 주로 우라늄의 핵분열 반응을 이용하는데 핵 분열 전과 핵 분열 후에 질량은 누가 더 크지? 분열 전이 큽니다. 분열 전이 크니까 수소 핵 융합 반응도 마찬가지야. 융합 전, 융합 후는 융합 전이 커요. 질량이. 무조건 전이다. 무조건 전이 커요. 그래서 그 질량, 물론 질량 수는 똑같아. 질량 수하고 질량은 달라요. 나중에 이제 설명해 줄게요. 저스트 모먼트.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저스트 모먼트. 얘들아, 질량 수는 뭐 더하기 뭐지? 핵 속에 들어있는.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가 질량 수잖아. 질량 수는 반응 전이나 반응 후는 똑같아. 질량 수는 똑같은데 질량이 달라.
질량. 알겠어요? 네. 왜냐하면 그 하나의 중성자나 양성자의 어떤 무게에 의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질량수는 똑같고 질량이 달라져요. 그럼 질량 차이에 의한 에너지 값을 어떻게 구한다고? E는 MC. E는 MC 제곱으로 간다.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연료전지 설명했던 거요. 산화 환원 반응을 이용해서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이 전지가 연료전지다. 자, 수소가 전자를 토해냈고요. 토해낸 전극을 마이너스이라고 그러고 산소가 그걸 받아 먹어요. 전체 반응식은 수소의 연소 반응식과 같은 그러한 식이 나와요. 이때 전기 에너지도 나오고 열 에너지도 나오고요. 장점, 연료전지의 장점은 뭡니까?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 않고 효율이 높아요. 단점, 수소를 생산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폭발 위험성이 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내용까지만 하고 엔드 하겠습니다. 한번 참고적으로 봅시다. 수소 기호는 요거죠. 네. 원래 이제 수소는 H2 형태가 돼야 되는데, 자, 녹는 점 마이너스 259도. 상온 25도시면 되면 녹아버리죠, 수소가. 질량.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나와요. 끓는 점 나오고요. 마이너스 252.9도씨, 25도씨 되면 엄청나게 큰 속도로 달릴 수 있어요, 수소가. 끓으면 기체된다 이 말이죠. 예? 네. 자, 수소 연료 전지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최종 생성물이 뭐지? 물로. 물입니다. 물. 산화하는 거. 예. 수소 연료 전지 산화하는 방에서.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하면 지속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대표적인 도시가 영국의 베드제드라는 그러한 녹색 도시입니다. 녹색 도시 한번 보여줄까요? 여기 있네요. 녹색 도시는 이렇처럼 친환경 에너지 도시 영국의 베드제드라는 도시죠. 자, 이런 환풍기에 옥상 정원 관리에 빗물과 오수를 정화해서 화장실과 옥상 정원 관리 활용하고 외벽에 고효율 단열재를 사용하고 모든 도로는 보행자 자전거 통행자의 우선권을 주고 이게 베드제드의 도시죠. 녹색 도시. 그리고 건물마다 열 교환기 붙여서 환풍기 설치하고요. 난방 기구 없이 실내 온도 조절할 수 있고요. 모든 주택 집에 태양 전지판을 설치하고요.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도시 설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 도시가 어디다고? 영국의 베드제드다. 영국의 베드제드. 보시면 이렇게 주거용 공간 남쪽으로 배치하는 것도 친환경 에너지 도시 설계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방법이고요. 유리창은 삼중창으로 해야 된대요. 삼중창은 왜 삼중창으로 해야지? 에너지가 밖으로 잘 빠져나가지 않도록. 예? 그다음에 채광이 뭐지? 빛을 우리가 켈체자고 빛광자입니다. 이게 이제 영국의 베드제드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에너지 도시 설계는 열 병합발전 산업 폐기물을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도 친환경 에너지 도시 설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 자동차를 충전하는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도 친환경 에너지 도시 설계의 어떤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친환경 에너지 도시 설계를 이렇게 아름답게 풍력 발전을 이용해서 전기를 공급하고, 또 화력 발전을 위해서 전기를 공급하고, 태양광 발전을 위해서 전기를 공급하고, 그죠? 그다음에 충전소는 전기 자동차 충전소, 그다음에 보행자 얘네들은 이제 자전거 도로로 가고요, 그죠? 네. 아주 친환경 에너지 도시가 된다. 그러면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조력 발전 이미 설명했고, 화력 발전 설명했고, 그다음에 연료전지 설명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하기로 하겠습니다.